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약속이 예상치 못한 시련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이 재혼 가정의 며느리로 들어가면서 겪게 된 믿기 힘든 고통과 배신, 그리고 기적 같은 반전에 관한 것입니다. 김지혜 30살. 그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밝은 성격에 성실한 성품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여성이었죠. 그런 그녀가 박준우를 만난 건 지인의 소개팅 자리였습니다. 준우는 차분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지혜를 배려하는 모습에 그녀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1년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준우에게는 말하기 조심스러운 가정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재혼을 했고 준우는 전처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준우에게는 새어머니, 그러니까 계모와 그녀가 낳은 이복 동생이 있었습니다. 지혜야, 우리 집 사정이 조금 복잡해. 하지만 나는 너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 가족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야. 준우의 말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결혼식을 앞두고 지혜는 시댁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큰 기대를 품고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건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아,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시어머니의 인사는 형식적이었고 표정엔 미소가 없었습니다. 시동생인 박준성은 소파에 앉아 TV만 보며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죠. 식사 자리는 더 어색했습니다. 지혜가 준비한 음식을 대충 맛만 보고는 시어머니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요리를 잘 못하더라고요. 우리 준우는 입맛이 까다로운데 괜찮으려나. 그 말에 준우가 황급히 변명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결혼 후 지혜는 준우와 함께 시댁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지혜를 본가로 불렀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에 자주 와야 정이 들지. 오늘 저녁은 여기서 먹고 가. 처음엔 잘해보려는 마음에 순순히 응했습니다. 하지만 갈 때마다 기다리는 건 끝없는 가사노동이었습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 장보기. 지혜가 일을 마치면 시어머니는 또 다른 일을 지시했고 그녀가 앉아 쉴 틈은 없었습니다. 반면 시동생 준호는 방에서 게임만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죠. 언니, 물 좀 갖다 줘. 언니, 이거 좀 치워줘. 26살의 성인 남성이 새댁을 하녀처럼 부리는 모습에 지혜는 당황스러웠지만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준우 엄마, 그러니까 전처 말이야. 참 착한 사람이었지. 요리도 잘하고 살림도 야무지고. 준우도 그 엄마 닮아서 착해. 그리고는 지혜를 힐끗 보며 덧붙였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좀 다르더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그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너는 전처만 못하다는 말. 준석도 거들었습니다. 형수님은 왜 이런 집안에 시집 왔어요? 전처 자식 있는 집이잖아요. 보통은 안 오는데. 그 말에 지혜는 숨이 막혔습니다. 준우가 항의했지만 시어머니는 농담이야, 농담이라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지혜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준우야, 나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 매번 저렇게 무시당하고 비교당하고 너무 힘들어. 준우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내가 더 잘할게. 우리 조금만 참자. 엄마도 시간 지나면 마음 풀릴 거야. 남편의 품에서만큼은 따뜻했습니다. 그가 있어 지혜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준우의 얼굴도 어두워져 갔습니다. 시댁의 압박은 그에게도 큰 짐이었고 아내와 가족 사이에서 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혼 2년 차 지혜는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기쁜 마음에 시댁에 알렸지만 돌아온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아들이야, 딸이야? 아직 모르는데요. 아들이면 좋겠네.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야 하니까. 출산 후에도 지혜는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산후조리 기간에도 시댁에선 며느리가 집안일 좀 거들어야지라며 그녀를 불렀고 갓난아기를 업고 부엌일을 해야 했습니다. 준우는 회사 일로 바빴고 지혜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시댁의 요구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더 이상 예전의 밝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수척한 얼굴, 생기 없는 눈빛. 웃음을 잃어버린 자신이 서 있었죠.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고 지켜야 할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준석이가 간 이식을 받아야 한대. 그리고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준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동생한테 간을 줘야 해. 지혜의 평범했던 일상은 그날부터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시동생의 생명을 위해 남편이 희생해야 한다는 요구.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음모. 가족이란 이름 아래 어디까지 희생을 강요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간 이식이라는 명목 아래 벌어진 충격적인 갈등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시동생 박준석은 간경화 말기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준우야, 큰일 났어. 준석이가 간 이식을 받아야 한대. 당장 병원으로 와. 준우와 지혜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는 이미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고 시어머니는 눈이 퉁퉁 부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은 심각했습니다. 환자분의 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과도한 음주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원인으로 보이며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족 중 적합한 공여자를 찾아야 합니다. 29살의 준호는 오랜 기간 술과 불규칙한 생활로 간을 망가뜨린 것이었습니다. 직장도 다니지 않고 집에서 놀기만 하던 그가 이제는 가족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처지가 된 것이죠. 검사 결과 준호가 준석이가 조직적 합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즉시 준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준우야, 내가 동생을 살려야 해. 형이 동생을 안 살리면 누가 살려? 준우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 생명도 관련된 문제예요. 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생각? 무슨 생각을 해? 내 동생이 죽게 생겼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준우의 고민이나 두려움 따윈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친아들 준석만이 보였죠. 시아버지도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우야, 형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니? 가족이란 게 그런 거야. 지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준우는 전처의 자식이고 준석은 현 부인의 친아들. 그 차이가 이렇게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준우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쥔 채 한숨만 내쉬었죠. 어떻게 해야 할까, 지혜야. 준석이는 내 동생이야. 그래도 나도 무섭고 걱정돼. 지혜는 남편 옆에 앉아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간 이식은 큰 수술이에요. 공여자도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도 아이들이 있잖아요. 만약 당신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지만 준석이가 죽을 수도 있어. 그건 준석이가 자기 몸을 관리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냉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생명이 걸린 문제에서 물러설 수 없었죠. 일단 다른 방법을 더 알아봐요. 뇌사자 기증도 있고 다른 가족도 검사해 볼 수 있잖아요. 왜 당신만 희생해야 해요? 다음 날 시댁에서는 지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로 소리쳤습니다.
지혜 씨 때문에 우리 준우가 결정을 못하는 거지? 며느리가 시동생 죽게 만들 거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 더 안전한 방법을 찾아보자는. 안전한 방법? 시간이 없어. 준호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시동생 준석이도 준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나 살려줘. 형밖에 없어. 형수 말 듣지 말고 제발. 심지어 시댁 친척들까지 나섰습니다. 준우의 고모가 전화를 걸어와 말했습니다. 준우야, 내가 형이잖니. 동생 살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며느리가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들으면 안 돼. 사방에서 쏟아지는 압박에 준우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시댁을 방문한 지혜는 냉랭한 분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혜를 보자마자 비꼬듯 말했습니다. 오셨어요? 동생 죽이러 오셨나?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뭐긴 뭐야? 준우가 간 주는 거 막는 거 다 내가 시킨 거잖아. 이기적인 것도 유분수지. 지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준우도 제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버지예요. 만약 수술 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고요. 문제? 무슨 문제? 의사가 괜찮다고 했어. 하지만 수술은 늘 위험이 따라요. 공여자도 회복 기간이 길고. 시어머니가 지혜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주제에 무슨 권리로 가족 일에 간섭해. 그 말에 지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두 아이를 낳고도 여전히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우는 지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나 수술 받을까봐. 준석이가 정말 위험하대.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더라. 당신 정말 그럴 거예요? 미안해. 하지만 나도 차마 동생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늘 그렇게 착해요. 착하고 순해서 이용당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당신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용할 도구로밖에 안 봐요. 그래도 준석이는 내 동생이야. 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럼 당신이 죽으면요? 나와 아이들은요? 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흘렸죠. 수술 날짜가 잡히기 며칠 전 시아버지가 준우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준우야, 다음 주 토요일에 산소 벌초 좀 하자. 내 어머니 산소가 있는데 수술 전에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준우의 친어머니, 그러니까 전처의 산소는 외딴 산속에 있었습니다. 준우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준석이도 같이 가나요? 그래, 준석이도 데리고 갈 거야. 형제가 함께 어머니께 인사드리는 게 좋겠지. 지혜는 그 통화를 듣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준석이까지 같이 간다고요? 몸이 안 좋은데 괜찮을까요? 괜찮대. 아버지가 모시고 가신다니까. 왠지 불안한데요. 괜찮아, 금방 다녀올게. 준우는 지혜의 불안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준우는 시아버지와 준호와 함께 산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평소 말이 없던 시아버지는 오늘따라 더욱 침묵했고 준우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산소에 도착한 세 사람은 풀을 베고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우는 땀을 닦으며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석아, 너 몸 괜찮아? 무리하지 마. 형 미안해. 뭐가 미안해? 가족인데. 그때였습니다. 준석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형, 사실은 나. 준석이가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시아버지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쪽 절벽 쪽 풀도 좀 봐야겠다. 준우야, 이리 와봐. 절벽 근처에서 준우와 준호는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준석이가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진짜 미안해. 나 형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란 것 같아. 괜찮아.
형이 동생 돕는 거 당연한 거잖아. 아니야, 나는 형이. 준석이의 말이 끝나기 전 갑자기 준석이가 준우를 밀쳤습니다. 너 때문이야. 다 내 탓이야. 준석이. 뭐 하는 거야? 두 사람은 절벽 가장자리에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준우는 동생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준석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형만 없으면 돼. 형만 없으면 모든 게 내 거야.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 그 순간 준석이가 있는 힘껏 준우를 밀었습니다. 발을 헛디딘 준우의 몸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아! 준우의 비명 소리가 산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절벽 아래로 사라진 준우. 그리고 그 위에 서 있는 준석이와 시아버지. 과연 이것은 정말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계획된 범죄였을까요? 그리고 절벽 아래로 떨어진 준우의 운명은? 한순간의 선택이 한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 그것도 의문투성이의 상황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고통. 오늘은 절벽 아래로 떨어진 남편과 홀로 남겨진 아내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아! 준우의 비명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진 후 세상은 고요해졌습니다. 절벽 가장자리에 선 준석이는 창백한 얼굴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형. 준호가 절벽 아래를 향해 소리쳤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수십 미터 아래는 깊은 계곡이었고 바위와 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준우가 어디 갔어? 아버지, 형이 떨어졌어요. 뭐라고? 시아버지는 절벽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도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빨리 119에 신고해. 어서. 119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한 건 신고 후 40분이 지나서였습니다. 산속 깊은 곳이라 접근이 쉽지 않았던 것이죠. 구조대원들은 로프를 이용해 절벽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무전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환자 발견. 의식 없음. 다발성 외상 의심. 즉시 이송 필요. 준우는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심하게 다친 채 발견되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신속하게 들것에 그를 실어 헬기로 옮겼습니다. 준석이와 시아버지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준석이는 연신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입 다물어. 병원 가서 말하자.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혜가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들은 건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전화를 받은 순간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혜 씨, 준우가 산에서 사고가 났어. 지금 중앙대학병원 응급실에 있어. 빨리 와. 네? 사고요? 무슨 사고요?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하고 일단 빨리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혜는 손이 너무 떨려 핸드폰을 제대로 쥘 수도 없었습니다. 두 아이를 이웃에게 급히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그녀는 계속 되뇌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아무 일도 아닐 거야. 제발. 병원에 도착했을 때 준우는 이미 응급수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에는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벽에 기대어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지혜는 헐레벌떡 달려가 시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준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시아버지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벌초를 하다가 준우가 발을 헛디뎌서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 네? 절벽어? 갑자기 일어난 일이야. 우리도 어찌할 수가 없었어. 지혜는 준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석이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준석 씨,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준우가 왜 떨어진 거예요? 준석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고였어요. 형이 풀 베다가 발을 헛디뎌서. 그게 다예요?
정말 그게 다냐고요.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편의 생사가 더 중요했습니다. 3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피곤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지혜는 달려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은 어떻게 됐어요?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환자분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 심각하고 늑골 다발 골절과 내부 장기 손상도 있습니다. 그럼 살 수 있는 거죠? 제발 그렇다고 말해주세요. 의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4시간이 고비입니다.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계시지만 깨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지혜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우리 준우가. 시어머니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우야, 우리 아들. 하지만 지혜는 그 울음소리에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연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준우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고 각종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기계 음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했죠. 지혜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야. 지혜야. 정신 차려. 제발,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 깨어나야 해. 하지만 준우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병실을 나온 지혜는 복도에서 준석이와 마주쳤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형수님, 준석 씨, 솔직히 말해줘요. 그날 산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말했잖아요. 사고였다고요. 사고라고 하기엔 뭔가 이상해요. 당신 표정, 태도 전부 다. 준석은 피하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충격을 받아서 그래요. 제 형인데 제 앞에서 떨어졌는데. 지혜는 더 이상 추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준호는 3일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환자분의 뇌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뇌사 상태에 가깝습니다. 가족분들께서 결정을 내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우리 아들을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시아버지는 냉정했습니다. 더 이상은 의미가 없을 것 같소. 준우도 이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요. 지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아직 3일밖에 안 됐어요. 더 기다려 봐야죠. 기적은 없어요, 며느리.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 순간 지혜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준우가 살아나길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5일째 되던 날 준우는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심장박동이 멈추고 기계음이 일직선이 되는 순간 지혜의 세상도 멈췄습니다. 안 돼, 안 돼, 여보, 일어나 제발. 지혜는 남편의 몸에 매달려 울었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남편. 두 아이의 아버지. 지혜의 유일한 위로였던 사람. 그렇게 그는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시댁 주도로 치러졌습니다. 지혜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해야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그녀를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물으면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산에서 사고가 났어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그리고는 지혜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되던 날 시어머니는 지혜를 따로 불렀습니다. 지혜 씨, 우리 얘기 좀 합시다. 네, 어머니. 준우가 죽은 건 당신 때문이에요. 네? 지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당신이 간 이식 반대하고 우리 준우 마음 흔들어 놓고 그래서 준우가 정신없이 있다가 사고 난 거예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수 없는 여자. 당신 시집 온 후로 우리 집안에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어. 준석이는 아프고 준우는 죽고.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더 악독해졌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집안 며느리라니 치욕이에요. 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야말로 준우를 가족으로 생각이나 하셨어요? 준우는 그저 준호를 위한 도구였잖아요. 간을 내놓으라고 희생하라고 강요만 하셨잖아요. 뭐라고? 감히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가 지혜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지혜의 뺨에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당장 집에서 나가. 보기 싫어. 장례식 끝나면 짐 싸서 나가. 장례식이 끝난 후 지혜는 정말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시댁에서는 준우의 유산도 보험금도 한 푼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권리도 없어요. 시아버지의 차가운 말에 지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온 지혜는 작은 원룸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5살, 3살 두 아이를 안고 텅 빈 방에 앉아 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없어서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해. 하지만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우리가 있잖아. 그 말에 지혜는 결심했습니다. 무너지면 안 돼.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해. 어떻게든 살아야 해. 남편을 잃고 집에서 쫓겨나고 모든 것을 잃은 지혜. 하지만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10년 후 그녀 앞에 나타난 남편의 정체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것. 그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잃은 한 여성이 두 아이와 함께 맨손으로 읽어낸 생존의 기록을 들려드립니다.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고 시댁에서 쫓겨난 지혜는 단칸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5살 딸 수민이와 3살 아들. 세민이는 아빠가 어디 갔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엄마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아빠는 하늘 날아갔어. 별이 되셨어. 별? 저기 반짝반짝? 응, 엄마랑 수민이랑 세민이 지켜주는 별이 되셨어. 지혜는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혜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어린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여성을 고용하려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어떡하죠? 자주 빠지시는 거 아니에요? 애 둘 키우면서 야근 가능하세요?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지혜는 새벽 시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가서 채소를 다듬고 생선을 손질하고 물건을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6시까지 일하고 돌아오면 아이들을 깨워 어린이집에 보낸 후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루 4시간만 자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수척해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 아이들이 있어.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일하며 지혜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먹을 것을 찾는다는 것. 그리고 맛있고 저렴한 음식은 언제나 인기가 있다는 것. 내가 작은 식당을 하나 차리면 어떨까? 어릴 적부터 요리를 좋아했던 지혜는 시장에서 배운 재료 손질법과 자신만의 레시피를 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종이에 메뉴를 적고 원가를 계산하고 장소를 알아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요즘 식당이 얼마나 힘든데. 아이 둘 키우면서 무슨 식당을 해. 자본금도 없잖아. 포기해. 하지만 지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년간 모은 돈과 정부 소상공인 지원금을 합쳐 간신히 보증금을 마련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째 되던 해 지혜는 마침내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수민이네 밥상. 딸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평수는 1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테이블도 4개밖에 없었죠. 하지만 지혜는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저렴하지만 맛있게. 집밥처럼 따뜻하게. 그것이 그녀의 철학이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생선구이. 평범하지만 정성 가득한 메뉴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3만 원도 안 나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밤에는 장사가 안 된다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골랐습니다. 조금이라도 상한 것은 절대 쓰지 않았죠. 반찬도 매일 새로 만들었습니다. 손님이 1명이든 10명이든 정성은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여기 음식 진짜 맛있네요. 우리 엄마 손맛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 아이들도 먹는 음식이라 정성껏 만들어요. 그 손님은 다음날 동료들을 데려왔습니다. 여기 진짜 맛집이에요.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직장인들이 점심시간마다 찾아왔고 SNS에 후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집밥 같은 한식집 발견. 여기 진짜 맛있어요. 사장님이 정성스럽게 해주셔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장사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면서 지혜는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리려 노력했습니다. 식당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가 넘었지만 그녀는 항상 아이들의 숙제를 확인했습니다. 수민아,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엄마, 오늘 선생님이 내 그림 칭찬해줬어. 우와, 우리 딸 정말 잘했네. 세민이는 레고를 좋아했습니다. 작은 블록으로 집을 만들고 차를 만들고 로봇을 만들었죠. 엄마, 나중에 커서 건축가 될 거야. 그래, 우리 아들이라면 꼭 될 수 있어. 아이들은 힘든 환경 속에서도 밝게 자라주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아빠가 없어? 다른 애들은 다 아빠랑 놀러 가는데. 그럴 때마다 지혜의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 지켜보고 계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 목까지 사랑해 줄게.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식당은 점점 안정되었고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지혜는 조금 더 큰 가게로 이전했고 직원도 1명 고용했습니다. 수민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고 준호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학교에서 모범생이었습니다. 성적도 좋았고 친구들도 많았죠. 엄마, 나 이번에 반장했어. 진짜? 우리 딸 대단한데? 엄마, 나는 그림 대회에서 상 탔어. 어머, 우리 아들 천재 아니야? 아이들은 엄마의 노고를 알기에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민이는 어느새 24살의 아름다운 여성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으며 착한 남자친구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수민이의 예비 신랑 민주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수민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딸 잘 부탁해요. 지혜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지혜는 작은 식당에서 모은 돈으로 딸의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정성 가득한 결혼식이 될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 지혜와 수미는 함께 초대장을 작성했습니다. 엄마, 신랑 측 가족은 다 써야 하는데 우리 쪽은. 초대장의 신부 측 란에는 신부모 김지혜만 덩그러니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란은 비어 있었고 형제자매 란에는 남동생 이름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수민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괜찮아, 수민아. 우리한테는 우리가 있잖아. 하지만 지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의 결혼식에 아버지가 없다는 것. 친가 쪽 친척이 아무도 없다는 것. 밤에 혼자 초대장을 보며 지혜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다면 우리 딸 결혼식에서 당신이 함께 입장했을 텐데. 20년이 지났지만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지혜는 수민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수민아, 엄마가 제대로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해. 무슨 소리야, 엄마. 엄마가 나를 여기까지 키워준 거잖아.
아빠도 없이 할머니도 없이. 엄마 난 괜찮아. 엄마가 아빠 몫까지 다 해줬잖아. 나 하나도 부족한 거 없어. 수민이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엄마. 나를 포기하지 않고 키워줘서. 사랑해. 지혜는 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엄마가 더 고마워.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지혜는 일찍 일어나 딸의 화장을 도와주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민이는 천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나 예뻐? 세상에서 제일 예뻐. 세민이도 말끔한 양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이제 21살이 된 그는 의젓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나 오늘 진짜 예쁘다. 매형 복 많이 받았네. 고마워.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이 작은 가족이 함께 버텨온 2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를 타고 예식장으로 향하는 길.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결혼해요. 당신이 봤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오늘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죠. 예식장에 도착하자 민준의 가족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사돈댁 오셨어요? 수민이가 정말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신랑 측은 가족이 가득한데 신부 측은 텅 비어 있었으니까요. 하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신부 대기실에서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이야. 수민이는 행복할 거야. 그때였습니다. 식장 문이 열리고 하객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저 신부 가족분이신가요? 지혜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한 남자의 실루엣. 낯익은 걸음걸이, 낯익은 체격, 낯익은 분위기. 그리고 가까워진 얼굴. 지혜야.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고 숨이 멎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죽었다고 믿었던 남편 박준우였습니다. 20년 전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딸의 결혼식장에 나타났습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살아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20년간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다면 그것은 기적일까요? 아니면 악몽일까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오늘은 한 여성이 딸의 결혼식장에서 마주한 믿을 수 없는 재회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지혜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혜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20년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목소리. 꿈에서도 수없이 들었던 그 목소리.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남자는 분명 박준우였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지혜는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걸음걸이, 체격, 그리고 그 눈빛. 안 돼. 이럴 수가. 지혜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을 짚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러졌을 것입니다. 준우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지혜야. 나야. 준우야. 이럴 수가. 당신은 죽었잖아. 내가 장례식까지 치렀는데.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신부 대기실에서 수민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민이는 복도에 서 있는 남자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저 사람은. 세민이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누나 왜 그래? 세민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두 남매는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릴 때 헤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엄마가 늘 보여주던 사진 속 그 얼굴. 그것과 똑같은 얼굴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설마, 아빠? 수민이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민아, 세민아, 아빠야. 정말.
정말 미안하다. 아빠, 아빠라고? 수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소동을 듣고 민준과 그의 부모님도 복도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수민아, 왜 울어? 저분이 제 아버지래요. 네?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민준의 어머니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지혜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이. 제가 설명을. 하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우가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박준우입니다. 수민이 아버지입니다. 오랜 사정으로 가족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까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하시죠. 오늘은 우리 딸의 가장 중요한 날이니까요. 준우의 차분한 목소리에 사람들은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부 대기실의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수민이는 화장을 다시 고치면서 계속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예요? 그래, 딸. 아빠야. 정말 미안해. 이렇게 늦게 와서. 어떻게 살아계신 거예요? 긴 이야기야. 나중에 다 말해줄게. 지금은 내 결혼식에 집중하자.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수민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는 구석에 앉아 멍하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진짜인가? 식이 시작되고 신부 입장 순서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수민이가 혼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준우가 말했습니다. 수민아, 아빠가 함께 들어가도 될까? 아빠. 수민이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함께 가요, 아빠. 음악이 흐르고 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민이가 아버지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분이 신부 아버지세요?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무슨 사연이 있나 봐. 식장 앞에 앉아있던 지혜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꿈꿔왔던 장면. 남편과 딸이 함께 걷는 모습. 세민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누나, 정말 아빠네. 결혼식과 피로연이 끝난 후 지혜와 준우는 조용한 곳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세민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준우 맞아요?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 아니죠? 준우는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짜야, 지혜야? 나야? 그 따뜻한 손길에 지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거예요? 당신은 절벽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의사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나도 죽은 줄 알았어. 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어. 준우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졌을 때 난 정말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고 의식도 흐려졌지. 준우는 눈을 감으며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나무에 몸이 걸려서 추락 속도가 줄어들었어. 그리고 계곡물에 빠졌지. 차가운 물이 충격을 완화시켜 준 거야. 그럼 구조대가 당신을 발견했을 때 내가 아니었어. 네? 지혜와 세민이는 놀란 눈으로 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구조대가 발견한 시신은 다른 사람이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준우는 무거운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내가 떨어진 계곡은 깊고 험한 곳이었어. 그곳에는 이미 오래전에 실종된 사람의 시신이 있었던 거야. 설마 구조대는 그 시신을 나로 착각했어. 머리 부상이 심해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거든. 옷이나 체격이 비슷했고
그럼 당신은? 나는 계곡 아래쪽으로 떠내려갔어. 의식을 잃은 채로. 그리고 한 할머니가 나를 발견해 주셨어. 준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셨어. 나를 집으로 데려가 치료해 주셨지. 하지만 나는 기억을 잃었어. 기억을? 응.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거야.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가족이 누군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 그 할머니는 나를 아들처럼 돌봐주셨어. 병원에 데려가려 했지만 신분증도 없고 기억도 없는 나를 받아줄 곳이 없었지. 준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렇게 산속에서 20년을 살았어. 할머니 밭일을 도와드리고 나무를 하고 그렇게 살았지. 20년 동안. 계속? 가끔 머릿속에 플래시백처럼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어. 여자의 얼굴, 아이들의 웃음소리. 하지만 선명하지 않았어. 꿈인지 기억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 그럼 언제 기억이 돌아온 거예요? 한 달 전이었어.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 할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신문을 발견했지. 그리고 그 신문에 뭐가 있었는데요? 내 부고 기사가 있었어. 박준호 씨 산악사고로 사망. 그리고 사진도 함께.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신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떠올랐어. 지혜, 수민이, 준호. 우리 집,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들. 그때서야. 응. 그제야 내가 누군지 기억났어. 그리고 동시에 엄청난 죄책감이 밀려왔지.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이야. 20년 동안 내 가족이 나 없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혜, 너는 얼마나 고생했을까? 지혜도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기억을 잃었는데 어쩔 수 없었잖아요. 기억이 돌아온 후 나는 미친 듯이 너희를 찾았어. 예전에 살던 집으로 갔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 우리는 쫓겨났어요. 시댁에서. 준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얘기는 다 들었어. 아버지한테서. 시아버님을? 응. 아버지를 찾아갔어. 그리고 그분이 모든 걸 말씀해 주셨지. 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준석과 한 짓들. 그리고 어머니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버지는 엄청나게 늙어 계셨어. 10년이 아니라 30년은 더 늙으신 것처럼 보였지. 준호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나는 죄인이다. 너를 지키지 못했고 며느리와 손자들을 지키지 못했다고. 시아버님이. 아버지는 그날 이후 준석이의 진실을 알게 되셨대. 그리고 20년 동안 증거를 모으셨어. 증거요? 응. 준호가 얼마나 악랄한 놈이었는지, 어떤 짓들을 했는지. 모든 증거를. 준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정의를 바로잡자고. 그럼 시동생은 지금 어디 있어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잘 살고 있더라. 간 이식도 잘 받고 아버지 회사도 물려받고. 뭐라고요? 응. 내가 죽은 후 준석이는 간 이식을 받았어. 다른 공여자에게서. 그리고 건강을 회복한 후엔 아버지 회사 경영권을 넘겨받았지. 그럴 수가. 하지만 그것도 이제 끝이야. 준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거야. 살인, 미수, 사기, 횡령, 문서 위조. 준석과 저지른 모든 범죄를. 지혜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남편. 그리고 이제 시작될 복수.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당신, 정말 그럴 거예요? 당연하지. 준호는 나를 죽이려 했어.
그리고 너와 아이들을 고통 속에 빠뜨렸어. 하지만 그래도 당신 동생인데. 동생? 준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동생이었다면 형을 절벽 아래로 밀지 않았겠지. 지혜야, 준호는 처음부터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지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민 아들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호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는 거야. 10년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살 수 있잖아. 정말요? 응. 아빠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야. 세민이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아빠도 너희가 너무 보고 싶었어. 미안해, 아들. 20년 만에 기적처럼 돌아온 남편. 하지만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준호의 범죄를 폭로하고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는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밝혀질 더 충격적인 진실들. 과연 준호는 어떤 악행들을 저질렀을까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모았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해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거짓은 드러나게 되죠. 오늘은 20년 동안 감춰졌던 악행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을 들려드립니다. 결혼식 다음 날 준우는 지혜와 함께 시아버지의 집을 찾았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그 집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정원은 황폐해졌고 집은 낡아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많이 늙으셨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허리도 굽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우가 부르자 시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준우를 보는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우야. 정말 내가 살아 돌아왔구나. 예, 아버지. 돌아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준우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버지, 괜찮습니다. 시아버지는 지혜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 정말 뭐라 사과해야 할지. 지혜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시아버지도 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슬퍼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님. 괜찮지 않아. 내가 다 알면서도 너무 늦게 움직였어. 용서해 주지 않아도 돼.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시아버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준우가 아버지를 부축하며 앉혔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면 됩니다. 아버지가 모았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시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 커다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서류들, USB 녹음기 그리고 각종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준석이가 20년 동안 저지른 범죄의 증거들이야. 나는 내 아들이 괴물이 되는 걸 지켜봤어. 시아버지는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부터 봐라. 서류에는 준석이의 일기장 사본이 있었습니다. 준우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없어지면 모든 게 내 것이다. 아버지 회사도 집도 전부. 형은 어차피 전처 자식이니까 진짜 가족이 아니다. 이게. 계속 읽어봐. 준우는 떨리는 손으로 계속 읽었습니다. 간 이식은 핑계일 뿐이다. 형이 수술대에 오르면 사고를 만들 수도 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미친. 준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준석이는 처음부터 너를 제거할 계획이었어. 간 이식은 명분일 뿐이었지. 만약 내가 수술에 동의했다면 수술 중에 사고가 일어났을 거야.
그럼 산에서 밀어버린 것도 계획된 일이었어. 나는 그날 일부러 자리를 비켜줬어. 시아버지는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공범이었어. 내 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걸 알면서도 막지 않았으니까. 시아버지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준석이가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야. 내가 죽은 후 준석이는 상속자가 되었지. 그리고 회사 경영권을 넘겨받았어. 서류에는 수십억 원 규모의 자금 이동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석이는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어. 도박에 쓰고 주식에 쓰고 여자들한테 쓰고. 회사는 부도 직전이야. 아버지 평생 일구신 회사를. 나는 이미 준석이를 포기했어. 그 아이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준석이가 위조한 유언장이야. 마치 내가 모든 재산을 준호에게 물려준다고 쓴 것처럼 꾸몄지. 그럼 진짜 유언장은? 내가 따로 공증해뒀어. 진짜 유언장에는 재산의 절반을 준호에게, 나머지는 손주들에게 남긴다고 적혀 있어. 시아버지는 공증된 유언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준석이는 이미 내 도장을 위조해서 가짜 유언장을 만들었어. 내가 죽으면 그걸로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던 거지. 준호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준석이와 그 어미가 나눈 대화야. 내가 죽은 직후에 녹음한 거야. 재생 버튼을 누르자 시어머니와 준석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준석 엄마 성공했어요. 형은 이제 끝이에요. 시어머니 정말? 확실해? 준석 네.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요. 살아날 리 없어요. 시어머니 잘했어 우리 아들. 이제 모든 게 내 거야. 전처 자식 따위한테 빼앗길 순 없지. 준석 형수는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 쫓아내면 돼. 어차피 아무 권리도 없어. 보험금도 우리가 받을 거고. 지혜는 그 대화를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런 대화를 어떻게 녹음하신 거예요? 나는 이미 의심하고 있었어. 그래서 준석이 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뒀지. 그리고 이 모든 악행을 다 녹음했어. 시아버지는 병원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충격적인 증거야. 뭔데요? 준석이에 간 이식 말이야. 사실 준석는 간 이식이 필요 없었어. 네? 준호와 지혜는 동시에 놀랐습니다. 강경화 진단서는 위조된 거였어. 준석이가 돈을 주고 의사를 매수해서 가짜 진단서를 받은 거야. 그럼 처음부터. 응.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어. 내가 간을 내놓게 만들고 수술 중에 사고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내가 거부하면 가족들 사이에서 너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지.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준호는 멀쩡해. 아무 문제 없어. 나중에 정말로 간에 문제가 생겨서 이식을 받긴 했지만 20년 전엔 완전히 건강했어. 그럼 어머니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도 공범이야. 아니 오히려 주도했다고 볼 수 있지. 준석이를 부추긴 건 그 사람이니까. 시아버지는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 준석아 너는 내 친아들이야. 준우는 전처 자식이고 내가 왜 남의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줘야 해? 준석 그래도 형인데. 시어머니 형?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너만 생각해. 내가 행복해야 엄마가 행복한 거야. 지혜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저 사람들. 어떻게 이럴 수가. 나는 너무 늦게 알아차렸어. 처음엔 그저 준석이가 형에게 질투를 느끼는 줄만 알았지. 시아버지는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녹음을 듣고
서류를 보고 그제야 깨달았어. 내 아들이 살인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그럼 왜 막지 않으셨어요? 준우가 물었습니다. 나는 겁쟁이였어. 내 아들을 감옥에 보낼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그날 산에서 일부러 자리를 비켜준 거야.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내가 죽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그저 다치는 정도겠지. 그러면 준석이도 정신을 차리겠지.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저는 정말 죽을 뻔했잖아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시아버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를 처벌해도 좋아. 나도 공범이니까. 하지만 제발. 준서이만큼은 법의 심판을 받게 해다오. 준호는 모든 증거를 챙겼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이제 경찰서로 가야죠. 그래. 가자. 이제 끝을 내자. 네 사람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혜가 물었습니다. 준석이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시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회사에 있을 거야.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회사로 경찰이 갈까요? 그렇게 될 거야. 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0년을 기다렸어. 이제 정의를 바로잡을 시간이야. 경찰서에 도착한 네 사람은 형사과로 안내되었습니다. 형사는 준우를 보고 놀랐습니다. 박준우 씨? 10년 전에 사망 신고가 된 분 아닙니까? 네. 하지만 저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을 살인 미수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준우는 가져온 모든 증거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일기장, 녹음 파일, 문서, 금융 기록. 형사는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사건이군요. 네. 그리고 이것 외에도 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20년간의 모든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CCTV 영상, 통화 녹음, 이메일 백업. 전부요. 형사는 곧바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이건 단순 사건이 아닙니다.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야겠습니다. 1시간 후 경찰은 준호가 있는 회사로 출동했습니다. 준석이는 회의실에서 중요한 거래처 사람들과 회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계약은.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준석 씨죠? 살인 미수 및 사기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네? 뭐라고요? 준석이는 당황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경찰서 가서 이야기하시죠. 준석이는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 앞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준석이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곧 시어머니에게 전해졌습니다.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준호가 체포됐다고. 네, 어머님. 그리고 박준호 씨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준우가? 전화기를 떨어뜨린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죽었잖아. 분명히 죽었는데. 시어머니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급히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시어머니는 준석이는 있는 조사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 서 있는 준우를 보았습니다. 준우?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준우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머니.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기적이죠. 저도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준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간을 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어. 제 잘못이라고요? 준우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저를 죽이려 한 건 당신들인데요.
우리가 언제? 증거가 다 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로 녹음된 파일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석이와 시어머니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정에서의 최종 심판. 과연 준석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준우의 가족은 진정한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정의는 더디게 오지만 결국 도착합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마침내 밝혀지고 고통받았던 사람들에게 평화가 찾아오는 순간. 오늘은 한 가족의 긴 여정이 마침내 끝나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준석이의 첫 공판이 열린 날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2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형이 돌아와 동생을 고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방청석에는 준우, 지혜 그리고 두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증인석 근처에 앉아 있었죠. 재판장이 입장하고 준호가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체포된 후 일주일간 구치소에 있었던 그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준석 일어서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살인미수, 사기, 횡령, 문서 위조 등 총 12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준석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대답하십시오. 아닙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인이 작성한 일기장입니다. 여기에는 피해자인 형 박준우를 제거하려는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스크린에 일기장 내용이 투영되었습니다. 형이 없어지면 모든 게 내 것이다.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고인과 그의 어머니가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입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준석 엄마 성공했어요. 형은 이제 끝이에요. 시어머니 잘했어, 우리 아들. 이제 모든 게 내 거야.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준석이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다음은 피해자 박준우 씨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준우가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선서를 한 후 준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그날 저는 동생 준석이와 함께 어머니 산소에 벌초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준석이는 저를 절벽 아래로 밀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준석이는 갑자기 저에게 형만 없으면 모든 게 내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저를 밀었습니다. 저는 저항할 틈도 없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준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저는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나무에 걸려 추락 속도가 줄었고 계곡물에 빠져 살아났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기억을 잃었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저를 구해주셨고 산속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한 달 전에야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방청석에서 눈물을 닦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은 시아버지의 차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지팡이의 의지에 힘겹게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증인, 그날 현장에 계셨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무엇을 목격하셨습니까?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석이가 준우를 미는 것을 봤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제 친아들을 감옥에 보내기 싫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공범입니다. 저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 외에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 아는 것이 있습니까? 네,
준석이는 회사 자금을 횡령했고 제 유언장을 위조했으며 간 이식이 필요 없었는데도 거짓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준석이의 변호인이 반론을 시도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간 질환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이에 있습니다. 검사가 소리쳤습니다. 피고인의 간 질환 자체가 조작된 것임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정신적 불안정을 이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에 인정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준석이의 변호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판사가 준석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준석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형, 미안합니다. 준석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 형에게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형은 똑똑하고 착하고 모두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저는 항상 비교당했고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죽이려 한 겁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잘못됐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후회합니다. 준석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음 공판에서는 시어머니가 증인으로 출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준석이의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박준성을 부추긴 사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그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증인, 이 목소리가 당신 아닙니까? 그건. 증인은 친아들인 박준석에게 전처 자식인 박준우를 제거하라고 종용했습니다. 이것은 살인교사에 해당합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재판장님, 제 어머니가. 준석이가 소리쳤지만 의료진이 급히 시어머니를 부축해 나갔습니다. 모든 증인 신문과 증거 제시가 끝난 후 마침내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다시 한번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준석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은 숨죽였습니다. 피고인은 친형을 살해하려 했으며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죄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박준석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준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어머니 박 씨에게는 살인교사 및 방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시어머니도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판결이 끝난 후 준우와 지혜는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준우 씨,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동생에 대한 원망은 없으십니까? 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원망보다는 슬픔이 더 큽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처럼 지낼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가족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20년을 잃었으니 이제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지혜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판결 후 며칠 뒤 시아버지가 준우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준우야, 앉아라. 시아버지는 2개의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는 회사 지분 이전 서류야. 준석이가 가졌던 지분을 내게 넘긴다. 아버지, 이건. 그리고 이건 재산 분할 서류야. 내 재산의 절반을 너에게, 나머지는 손주들에게 남긴다. 아버지, 받을 수 없습니다. 준우가 거절했지만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아야 한다. 이건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이야. 준석이가 빼앗아간 것들이고. 하지만 그리고 준석이는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 이제 내 죗값을 치를 시간이야. 하지만 가기 전에 너희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싶구나. 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고맙다 준우야. 나 같은 아버지를 용서해줘서. 시간이 흘러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우는 회사 경영을 물려받아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준석이가 망쳐놓은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준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식당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이제는 더 큰 가게로 확장했고 직원도 3명으로 늘었습니다. 엄마, 오늘 손님 엄청 많았어. 수민이가 말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가끔 식당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우리 딸 덕분이지. 아니야, 엄마 음식이 맛있어서야. 세민 아들은 대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건축학과에 다니며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번 프로젝트 좀 봐주세요. 오, 우리 아들 실력이 늘었네. 준우는 아들의 설계도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수민이와 민준 부부, 준호 그리고 준우와 지혜. 테이블에는 지혜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자, 다 같이 건배. 준우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20년은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니까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를 하며 웃고 떠드는 가족들의 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준우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20년 동안 혼자서 이 아이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당신이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지혜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준우와 지혜 그리고 아이들이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정의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준우는 영정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우야, 미안하고 고맙다. 너희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준석이에게는 미안하지만 그 아이는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가야 한다. 부디 용서해다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준석이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면회 온 사회복지사에게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형을 죽이려 했던 것.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반성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출소하면 형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용서받지 못해도 사과는 하고 싶어요. 준석의 눈에는 진심 어린 뉘우침이 보였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지혜의 식당은 이제 지역에서 손꼽히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준우의 회사도 안정을 되찾았고 이제는 성장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수민이는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준우와 지혜의 첫 손주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 우리 손주. 지혜는 손주를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민이는 건축사무소에 취직해 꿈을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설계한 건물이 드디어 착공됐어요. 자랑스럽다, 아들. 여름 휴가로 가족들은 바다로 여행을 갔습니다. 해변가에서 준우와 지혜는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행복해? 준우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당신이 돌아와 줘서. 미안해. 20년이나 고생시켜서. 아니야. 그 20년이 있었기에 우리가 더 소중한 걸 알게 된 것 같아. 지혜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멀리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